그래서 이 축바퀴의 길이가 너네가 보는 것처럼 요 길이가 1대 2예요 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작용하는 힘의 B는 2대 1이에요. 됐어요? 그러니 이 실에 작용하는 힘이 160이니까 내가 실제로 잡아당겨야 되는 힘은 80N의 힘만 줘도 잡아당길 수 있어요. 이게요. 되겠어? 이거 왜 틀렸을까요? 틀릴만한 내용이 아닌데요. 축바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됐어? 지뢰야.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6번 질문. 6번 보시면요. 6번은요. 자, 도구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계속 연결해서 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정도로 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움직입니다. 자, 움직이는 바닥면에 도르래 하나 놓고 여기서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실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여기 체중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실 잡아당겨요.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됐어?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치자. 둘 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각자의 체중계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계가 두 개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B라는 사람의 어깨 위에 자기 손을 올려서 누르는 거예요. 됐어? 예를 들어 이 새끼 600N이었고 이 새끼 800N이었는데 됐어? 이 사람이 손을 뻗어 옆에 있는 아이의 어깨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몸무게는 변할까 안 변할까? 이 체중계 누르면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거 변합니다. 되겠어? 이거 변합니다. 내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얹어놓고 그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B를 누르면 되죠? 거꾸로 B가 나를 밀어 올립니다. 됐냐? 그래서 바닥에서 나를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600이었는데 500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손으로 B를 100N의 힘으로 누르고 있으면 그래서 그 똑같은 100N의 힘으로 B가 나를 밀어 올리는 힘이 그대로 작용하는 거죠. 작용, 반작용. 그래서 얘는 체중이 900이 되고요. 저는 500이 돼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실을 뭐 할 거냐면 당겨 올릴 겁니다. 이 실을 이 방향으로 T의 힘으로 당겨 올릴 거예요. 그러면 실을 들어 올리는 순간 실은 나를 뭐 하겠니? 뭐 하겠니? 작용 반작용이니까 두 힘은 무조건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실을 위쪽 방향 100N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이 실은 나를 100N의 힘으로 누릅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에 무게가 나의 무게에다가 누르는 힘 T까지를 합한 만큼의 실제 체중계를 누르는 값이 나와요. 이렇게 돼요. 작용 반작용의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T, 그 다음에 이것도 T, 이것도 T라고 하는 게 이 바닥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닥을 들어 올리는 총 힘이 얼마냐면 T, 3T예요. 됐어. 3T라고 하는 힘이 얼마를 들어야 되냐면 나의 몸무게에다가 T를 합한 만큼이 실제로 누르고 있잖아요. 이걸 들어 올리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결국은 이 T가 600이니까 T가 얼마냐면 300입니다. 맞아? 이해되겠어? 네. 맞은 거 같다고요? 너 얼마나 웃었는데? 응? T가 얼마냐면요 300이요. 그러면 600에다가 300을 넣으면 900이네? 800이라고 했었는데. 자, 900인 사람 누구냐? 이거 900으로 쓴 사람 누구냐? 한 명이야? 한 명이야? 네,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900N이어야 되는데 제가 계산 잘못해서 이거 800을 다 보냈어요. 레전드.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800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씨.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900 확인할게요. 그렇죠? 맞죠? 계산 중에서 잘못된 거 없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손. 네. 이거 7번을 틀리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이거 중학교 3학년 3단원 내신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이렇게 바닥면에 있어요. 바닥면에 있는 물체를 이 방향으로 50N의 힘으로 힘을 주는 거죠. 수평면으로부터 6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용하는 이 힘은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옵니다. 수평 방향의 힘이 25N이고요. 수직 방향의 힘이 25 루트 3N입니다. 그래서 자, 이 방향으로 힘을 줘서 얘를 이 방향으로 5m 끌고 간 거예요. 그랬을 때 힘이 한 일은요. 물체가 움직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곱하시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5 하시면 125줄이에요.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죠. 얼마나 왔냐 너는? 상식이다. 이렇게요. 항상 일은 물체가 움직임 방향으로 사용한 힘을 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손. 8번 해봐. 이런 씨. 8번이요. 자, 여기에서 크기와 모양이 같대요. 여기서 말하는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물체의 부피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피가 같은 두 물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질량은 달라요. 자, 그 중에서 질량이 누가 큰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어서 하나 우리는 편하게 얘를 A라고 하죠. 반대편에 있는 아이를 B라고 하죠. 그랬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1대1입니다. 무슨 저 이해했어요. 이런 개놈의 새끼가 이씨. 그래서 물체의 무게 비율이 2대1이기 때문에 얘는 2N이고 얘는 M이야. 이런 얘기야. 근데 얘네들을 동시에 물에 넣는 순간 크기가 같기 때문에 물로부터 받는 부력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되겠어? 네. 그랬을 때 가라앉는 건 더 무거운 쪽이 가라앉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운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손. 네. 자, 다음 그림은 엘리베이터의 무게와 사람의 무게를 합한 값이 600일 때 도르래를 이용해서 자신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그림이 아까 얘와 같은 효과. 그래서 이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림도 작용 반작용의 관계 이해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타서 그 사람이 손으로 이 실을 잡아당기는 뭐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랬을 때 생각해봐. 사람이 실을 당겨요. 그러면 반작용으로 실이 사람을 들어 올려요.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놓고 이 실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도 T, 여기도 T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바로 요 도르래가 주는 힘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얼마만큼? 2T만큼. 됐죠? 그리고 이 물체는 무게가 M이었다면 M에서 T를 뺀 만큼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이 T가 mg 빼기 t만큼이랑 같으면 등속도로 움직이는 최소한의 힘이 됩니다. 이때 물체의 무게가 600이라고 줬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 600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넘기시면 3t는 600이고요. t는 200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 물체를 잡아당길 때 이 사람이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200N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힘을 묻는 게 아니고 인류를 물어요. 인류는 한 일을 걸린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그중 저는 요 방법 사용할 거예요. 힘 곱하기 속력. 그 중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는 평균 힘이 평균 속력이 1이라고 했어요. 이 실이 내려가는 속도가 1이라고. 그러면 이 속도에다가 이 실에다가 준 힘을 곱해야 일률 나오죠. 되겠어? 그래서 200에다가 2를 곱해서 이 실의 일률은 200W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되겠죠? 필요한 거 메모하시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의 길이가 원래 길이가 10cm. 그 원래 길이로부터 10cm 더 늘어나서 20cm가 될 때까지 필요한 힘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의 입장에서는 10cm 늘어나는데 20N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용수철의 입장에서는 10cm 늘어나는데 20N의 힘이 필요하니까 이 용수철 상수는 200Nm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이 용수철이 늘어나는 동안 중력이 한 일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꼬맹아, 실제로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서요. 자, 얘가 무게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나서 원래 위치보다 더 내려갑니다. 중력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얘는 중력이 용수철한테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중력이 용수철에 일을 해주면 그 일을 용수철이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 용수철에 탄성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이랑 같아야죠. 되겠어? 그러니 탄성력의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 200 곱하기 늘어난 길이가 10cm니까 0.0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줄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11번은요. 이거요. 물체가 변한 높이하고 에너지의 변화량이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없애라고 한 겁니다. 네. 자, 12번 갈게요. 손. 돼요. 13번 갈게요. 손. 네. 뭐야, 씨. 와. 너 맞았어? 13번? 근데 왜 손을 안 들어? 자, 13번 볼게요. 13번 보시면 13번에서 그림같이 질량이 M1과 M2. 자, 여기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문제는 수능입니다. 자, 수능 기출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수능 기출은 한 번은 쭉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 문제가 엄청 사고도 건드리고 복잡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면 좋을 만한 문제.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볼 때마다 수능 문제를 조금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1과 M2인데요. 얘는 바닥에 마찰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자, 이 높이가 10m래요. 자, 근데 C의 높이는 겨우 5m일 때까지만 넘는다는 거죠.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M1이라는 물체가 있는 곳 위치 A, B, C, D 뭐 이래요. 자, 근데 B라는 지점에 M2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 위에 가만히 있던 아이가 마찰이 없는 곳에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가요. B로 내려오면서 뭘로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로 당연히 전환됩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이때 이 물체가요. A 위치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M1GH H가 10m죠. 10이에요. 그게 바닥으로 내려올 때 속력으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러면 2분의 1 M1V 제곱이 돼요. 그러니 이때 내려올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속력은 됐니? 얼마 나오니? 루트 200 나오죠.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볼게요. 됐어? 200 나와요. 이게 A가 M1이라는 물체가 A에서 B로 내려올 때 속력입니다. 이때 속력을 V1이라고 하죠. 자,
이속력을 갖고 M1이 내려와요. 자, 그러면 내려오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A와 B의 충돌이 일어난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 서로 다른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에선 반드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셔야 돼요. M1의 물체를 우리가 가라고 보고 M2의 물체를 나라고 볼게요. 그러면 가하고 나가 충돌하니까 가와 나의 충돌 전 운동량이 충돌 후 운동량과 같다라는 걸 반드시 쓰셔야 된단 말이죠. 자, 충돌 전 운동량을 M1, V1 저때 속력을 우리는 루트 200인 거 알아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문자로 나오자. 자, B는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운동량이 M1, V1이었어요. 그러면 충돌이 끝나도 운동량은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와 나가 한 덩어리로 붙어서 같이 올라간대요. 됐어? 그럼 한 덩어리로 붙었으니까 총 질량은 M1 더하기 M2고요. 이때 새로운 속도를 V2라고 하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되겠어? 그러니 V2라고 하는 속력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M1 더하기 M2분의 M1 루트 200이랑 같아요. 이런 얘기야. V1이 루트 200이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속력으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가 5m래요. 그럼 올라가요? 여기에서 다시 역학적 에너지 전환. 마찰이 없으니까. 되겠어?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요. 그게 최고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같아야 되는데 최고점의 높이가 5m밖에 안 된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V2의 존재는 루트 뭡니까? 10G예요. 아까 V1의 존재는 얼마였냐면 20G고요. 됐죠? 맞나? 그러면 적어도 얘 속력에 비해서 얘 속력이 루트 200 크면 되네? 이런 얘기죠. 이때 루트 200 크면 되니까 사실은 이 속력의 실체는 얼마였다? V1의 루트 2배다. 아니, 맞아요? 루트 2분의 V1이죠. 그러니까 이 속력의 크기가 얘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100이네. 이런 얘기죠. 맞아? 맞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니지.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100이라는 뜻이죠. 이런 뜻이죠. 맞아? 그러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뭘 물어봤어요? M1분의 M2. 그러면 해. 계산을 해. 날 시키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복잡해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운동량 보존 법칙 요거 이용해서 두 속력의 크기 비율을 통해서 질량 비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M1분의 M2의 질량비가 루트 2-1이에요 라고 하는 식이 나옵니다. 되겠냐?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넘어가자. 14번 손.
1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m과 2m인 물체 A, B를 높이가 같은 두 곡면 위에 가만히 놓는다. A, B에서 곡면에서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 자, 곡면이 있는데요. 그 곡면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볼록한 곡면을 타고 내려올 거고요. 하나는 오목한 빗면을 통해서 굴러 내려올 건데 두 개의 빗면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두 개의 빗면의 길이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빗면의 높이도 똑같습니다. 그죠? A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은 m이고요. B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은 2m입니다. 얘는 이렇게 굴러 내려갈 거고요. 얘는 이렇게 굴러 내려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얘네들이 굴러 내려오는 건 경사면이죠. 근데 경사면 중에 우리가 맨날 알고 있는 이 경사면과 차이점, 기울기가 바뀐다. 자, 그 기울기가 뭘 나타낸다? 경사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경사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얘는 맨 처음에 경사면의 각도가 점점 뭐해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가속도가 작았다가 점점 가속도가 커지는 형태입니다. 맞죠? 이렇게 내려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급경사입니다. 가속도가 컸다가 나중에 점점 가속도가 줄어드는 형태예요. 뜨기니?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전에 나 하나 물어보자. 얘네들이 바닥에 닿는 순간 누구의 속력이 더 빠르냐? A냐 B냐? 바닥에 닿는 순간 속력은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그거 하나만 확인하자. 그래야 그래프를 그리죠. 전유찬, 누구의 속도가 빨라지니? A니 B니? 지민호, A야 B야? 뭐가 더 빠르네요. 누가 더 빠르냐고요? 속력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누가 더 크냐고요? A의 속력이 더 클까? B의 속력이 더 클까? 다인, 누구의 속력이 더 클까? 둘이 같은 거 아니에요? 왜요? 둘 다 그냥 중력만 받으니까 그래서 속력이 같아. 중력만 받는데 왜 속력이 같아요? 얘요. 여기 내려올 때 얘의 속력이 V면 얘의 속력도 V는 둘이 같습니다. 왜요? 속력이라는 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생기는 건데 얘네들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에서요.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속력을 결정하는 건 루트 2g h로 낙하 높이가 결정합니다. 이때 낙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수직 높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낙하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 둘의 속력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얘가 낙하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맨 위에서의 속력이 0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력은 둘 다 V로 같아야 됩니다. 근데 A는 어떠냐면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가속도가 커지니까 속력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A를 그리면 속력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게 A입니다. 이게 A. 요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 밑에 있는 요만큼이 저 빗변의 길이 S입니다. 이래. 자, 근데 B는 어떻게 그려줄까요? B도요.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하한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면적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B는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 속력이 0이었다가 속력이 처음에 급격히 빨라졌다가 나중에 속력이 천천히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B가 가는 거리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B가 도착한 시간은 요만큼이어야 됩니다. 이게 B가 도착한 시간, 이게 A가 도착한 시간. 되겠어? 이렇게 돼야 이면적과 이면적을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바닥에 도착한 건 B가 먼저 도착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1초면 얘는 2초 걸렸어요. 이런 느낌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같은 것과 다른 거 구분하자. 같은 것과 다른 거 구별하자. 알겠습니까? 얘는요 되게 치사하게 질량을 다르게 줬어요. 질량을 다르게 줘도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같습니다. 알겠어? 속력을 결정하는 건 높이지 질량하고 상관이 없다. 전찬.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할게요.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맞습니다. 자, 니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A와 B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프 그려 놓으셔야 되겠죠? 디귿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니? 그건 다르죠. 됐어. A는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B는요 2분의 1 2mv 제곱이에요. 그래서 속력은 같지만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B가 2배가 됩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같지 않습니다. 속력이 같은 거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졸려면 어떡하지? 뽀뽀한다. 어떤 놈이든 걸려라. 내가 한 놈 하자 오늘. 앞니빨이 쏙 빠지게 한번 하자. 자, 15번 손. 네. 자, 15번 보시면요. 전유찬, 너 안 추워? 안 추워? 엄마도 이거 더운 거 같다고? 너네들은 확실히 부잣집 아들이라서 산삼 먹는구나. 자, 볼게요. 이렇게 그 정도로 돼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체가 A와 B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여기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겁니다. 전동기가 아래 방향으로 100N 잡아당기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한 번 꼭 보셔야 된다. 자, 우리는 가 먼저 볼게요. 제가 갑니다. 가의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전동기가 100N의 힘으로 2m 당길 거야.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A, B는 그 힘을 받고 똑같이 2m씩 올라가. 처음 위치보다 2m씩 올라가고 있는 거야. 되겠어?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민호야, A,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중력, 전기력, 탄성력 이거 외로는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전동기가 힘을 주고 잡아당깁니다. 맞아, 민호야? 그러니 얘는 전동기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얘가 준 힘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그만큼 뭐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얼마만큼? 전동기가 해준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때 그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물체가 A와 B입니다. 그러니 A와 B는 전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생기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도 생기지만 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총합한 역학적 에너지의 둘의 합성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전동기가 한 일만큼 무조건 증가합니다. 전동기는요 100N의 힘으로 물체를 2m 당겼으니까 전동기가 한 일은 200J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받은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총 200J만큼 증가해야 된다. 납득해야 됩니다. 되겠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제일 완벽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힘을 준 만큼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변하는데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전동기가 한 일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를 합한 값이다. 왜? 둘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자, 근데 잘 보자. A와 B는요, 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둘 다 증가했어요. 보이세요? A와 B는 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둘 다 2m만큼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2. 그래서 얘 40줄만큼 증가. 얘는 3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얘는 60만큼 증가했어요. 뭐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총 증가량이 얼마냐면 100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총 증가량도 100이어야 합해서 200 증가했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요? 당연하죠.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되는데 둘 다 처음은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러니 A, B의 나중 운동 에너지의 합이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총 변화량과 같다. 이런 얘기야. 자, 그중 2m 올라오는 순간의 속력이 A가 V면 한 줄로 묶여있기 때문에 B의 속력도 V입니다. 그러니 나중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보이세요?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러면 눈을 크게 뜨면요. 얘네들 어쨌든 2분의 1 V제곱 한 줄로 묶여있는 애들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 운동 에너지의 증가 비율이 각각의 물체의 질량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이해해요? 운동 에너지의 증가 비율은 그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 비율만큼씩만 증가한다. 그러면 100의 운동 에너지를 2대 3으로 나눠갖는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40줄이고 여기가 60줄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구나를 예측하셔야 된다. 이해되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그림도 그려봐 드릴게요. 두 번째 그림 똑같이 전동기인데요. 요번에는 한쪽에 물체가 있고요. 요게 A라는 물체 있고 전동기가 이 방향으로 100N의 힘을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거고요. 밑에 B라고 하는 물체가 매달려 있어서 얘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이 전동기가 주는 힘이 A가 이동하는 방향이자 B가 이동하는 방향이야. 같은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A와 B의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의 총 변화량입니다. 근데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전동기가 일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거나. 근데 차이점이 있죠. 이때요. 잡아당기는 순간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되겠어? 얼마만큼? 40만큼 감소하고요. B는 60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니 위치 에너지의 총 변화량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총 변화량이 얼마여야 된다? 180 늘어나야 된다. 이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어차피 속력이 똑같을 거니까 질량 비율이다. 질량 비율이다. 아까 배웠어요. 그러니 질량비가 2대 3이니까 운동 에너지의 증가 비율도 2대 3입니다. 얼마니 이거? 5분의 2 72랑 108. 72줄이랑 108줄 인 거죠. 그러니 똑같이 2m 움직였을 때 A의 운동 에너지가 40일 때보다 72일 때 속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가와나에서 전동기를 2m 잡아당기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에 E1, E2의 비율은 얼마겠습니까? 네, B의 운동 에너지 뭐래요? 얘가 E1, 얘가 E2. 그죠? 비율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5되고 나온답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는 이거는 수능에서 따온 건 맞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로 만들어냈는데 그 누구나에 해당되길 바란다. 16번부터 19번까지는 조금 순한 문제들이죠. 16번 질문. 16번 알아?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틀리면 그게 더 문제야. 17번. 어? 질문 없어? 넘겨. 자, 18번. 저요.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5회차 반복 문제에 꼭 들어있었던 가속도 구하는 문제였어요. 시간 기록계 그대로 준 겁니다. 자, 18번 보시면 A를 볼게요. 0초, 1초, 2초, 3초, 4초.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A의 처음에 위치는요. 0이었다가 35였다가 62였다가 75였다가 80이었다가 이렇습니다. 자, 이건 시간이고 여기가 거리니까요. 우리는 각각 구간을 잘라서 각각의 구간별로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게 맞다. 그래서 A의 평균 속도는요. 처음에 1초 동안 35cm 같군요. 그러면 얘 평균 속력이 35cm/초예요. 이렇게 가죠. 두 번째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얘요. 25m 갔어요. 그래서 25cm/초. 얘는 똑같이 1초 동안 15 갔습니다. 똑같이 1초 동안 얘 5 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구간별로 평균 속력 구해줬으니 이거 가지고 가속도 구하셔야 돼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걸린 시간이 1초예요.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0cm/s 제곱입니다. 이 구간도 그렇고 이 구간도 그래요. 그래서 A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구해요. B도 똑같죠? 0, 1, 2, 3, 4. 자, 이때 B 볼게요. B는 0, 26, 48, 66, 80입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얘는 26cm 갔으니까 26cm/초가 평균 속도.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면 22.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이런 젠장할 얼마? 18. 얘는 14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각 구간별 평균 속도를 구해드렸으니 이제 가속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니까 얘 마이너스 3입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해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번 자 기억 보시면 1초일 때 속력이 A가 B보다 크니? 라고 했어요. 1초의 순간의 속력이 A가 B보다 크니?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5초일 때 운동 방향은요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이니? 라고 했는데 둘 다 됐어? 네, 점점 앞으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몇 초일 때요? 5초. 자, 5초일 때는 80에서 70으로 A가 주네요. 그러니까 얘는 뒤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준면으로부터 80m 떨어진 곳에 있다가 75인 지점을 이렇게 오고 있는 게 A입니다. 이게 A예요. 자, 근데 B는요 4초일 때가 80에 있다가 5초일 때가 90에 있는 쪽으로 가고 있죠. B는 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가속도의 크기만 보자. 크기는 A는 10, B는 4니까 A가 작다가 아니고 크답니다. 되겠어? 요런 얘기.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방향이지 크기가 아니라 그랬잖아. 됐어? 크기는 절대값 보는 거라고 했잖아. 되겠어?
다 같은 마음이구나 지민우랑. 그래서 물리에서의 마이너스는 작다의 뜻이 아니고 방향이야. 뒤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10이에요. 뒤쪽 방향으로 4예요. 라고 하는 물리에서의 마이너스는 작다라는 의미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방향을 얘기합니다. 자, 19번 질문. 자, 19번 보시면 자, 거기에 이거는 올림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되게 유명했던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나무에 매달려 정지되어 있는 실을 타고 거미가 연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밑줄쳐 등속도 운동. 실은 정지고 거미는 등속도고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받는 R자임은 다 0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미가 등속도로 움직인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거미는 합력이 0이구나 라고 하는 거 캐치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얘는 됐어? 위로 올라가려는 힘, 실이 거미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거미의 중력이랑 같구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캐치해. 자, 거미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입니다. 당연합니다. 등속도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자, 거미가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됐죠? 거미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 T라고 치자. 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실이 거미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반드시 같아야죠. 작용 반작용의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되겠어? 자, 지금 실이 거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요. 네, 실이 거미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됐니? 힘의 크기는 실이 나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이 실도 합력이 0이어야 돼요. 거미가 실을 잡아당기는 만큼 실이 나무를 잡아당기겠죠. 근데 실이 정지 상태라는 건 나무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도 똑같은 크기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두 개의 크기는 같아야 되지 누가 더 크다? 이런 얘기 하시면 실이 끊어집니다. 되겠죠? 넘어갑니다. 조금 숨가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20번 문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거 수능에서 나왔다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틀렸던 문제. 자, 맞은 사람 손? 한 명. 저 아닌데요. 자, 한 명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됐니? 처음에 바닥에 있던 롤러코스터에 위쪽 방향으로 3mg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물체의 질량은 m이라서 지구가 아래쪽으로 mg로 잡아당깁니다. 되겠어?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힘을 언제까지 줄 거냐? 라지 t초까지 줍니다. 라지 t초까지. 그래서 0에서 라지 t초까지는 위쪽 방향인 플러스 방향으로 3mg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R자 힘은 위쪽 방향으로 2mg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얼마냐고요?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되니까 가속도가 플러스 2m입니다. 2g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처음에 0초부터 t초까지입니다. 얘는 위쪽 방향으로 2g의 가속도를 갖고 등가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때 속도는요 라고 했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at라 그랬죠? at. 그래서 얘가 2gt가 이때 속력입니다. 이 정도 따라올 수 있어야죠. 자, 그리고 나서 t부터 4t까지는 중력만 작용한다. 자, 그래서 t에서 언제까지냐면요 4t까지는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중력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실에 어떤 힘도 없기 때문에 R자임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g죠. 아까랑은 반대 방향의 가속도니까 속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4t까지 그래. 그랬다가 4t에서부터요 이제 힘을 준다. 언제까지? 몰라. 그걸 네가 찾아내야 돼. 자, 이때부터는 똑같이 위쪽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겨.
이쪽으로 F라는 힘으로 잡아당길 거야.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근데 잡아당기는 목적이 뭐냐면 얘가 지면에 됐어. 속력이 0인 상태로 도달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그렸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가 여기 요죠. 됐어? 이게 몇 T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여기까지가 이 롤러코스터가 뭐하고 있는 거니? 바닥으로부터 올라가고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랬다가 0을 지나가는 이 순간부터는 얘가 내려오기 시작했대. 그래서 바닥에 다시 돌아왔을 때 속력이 0이 되게 하고 싶다는 얘기야. 아, 그래서 바닥에 다시 돌아왔을 때 속력이 0 되고 싶은 거구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위에다가 다시 그릴게요.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T일 때까지 속도가 이렇게 늘어났다가요. 속도가 줄었다가요. 그래서 바닥에 멈춰 속도가 0이 되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때 가속도가 얘가 2G고요. 이때 가속도는 마G입니다. 자, 그럼 머리 있는 척해. 그러면은 요 구간이 몇 T 걸려야 되니? DT, 그죠? 그래서 여기가 3T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T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얘는 딱 요만큼까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닥에 있던 물체가 올라갑니다. 몇 미터요? 이거 면적만큼이요. 이게 올라간 거리입니다. 맞죠? 올라간 거리가 얼마냐면 3G T 제곱 아니야? 넓이니까 올라간 높이가 얘가 3GT 제곱만큼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닥에 닿을 거예요. 그럼 결론 내려온 거리도 똑같이 3GT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넓이가 얼마여야 됩니까? 3GT가 돼야 T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지면에 닿겠죠. 그죠? 꼬맹아, 여기가 3T라 그랬고 4T까지 그 가속도를 갖고 쭉 내려오니까 여기에 속력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GT예요. 이건 납득이 되죠. 그러면 이 넓이가 3GT 제곱이 되려면 요 구간에 걸린 시간이 몇 T여야 되니? 요 구간에 걸린 시간이 총 몇 T여야 되니? 6T여야 되는데 여기 T가 있으니까 요 구간이 5T 더 걸린 거죠. 맞아? 요 구간이 5T라는 시간이 더 걸려서 여기 도착했을 때가 총 9T여야 되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때 가속도 얼마니? 이때 요 부분의 가속도는요. 보시는 것처럼 5t 동안의 속도가 gt만큼 변해야 돼요. 그래서 5t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gt만큼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gt만큼 변해야 되죠. 그래서 가속도가 5분의 1 g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의 가속도가 5분의 1 g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위쪽 방향으로 됐죠?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mg고요. 위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줬을 때 얘는 R자 힘은 f는 ma니까 5분의 1 mg가 돼야 되거든요. 맞죠? f에서 mg를 뺀 게 위쪽 방향으로 5분의 1 mg여야 된다. 그러니까 f의 정체는 5분의 6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됐냐? 자, 20번 문제 다시. 20번
20번 문제 다시 푸십시오. 자, 20번 문제만 다시 풀 수 있는 시간 2분 줄 테니까 2분 안에 이 그래프 그려서 푸시고요. 저는 교재에서 못한 얘기 할게요. 자, 마무리. 자, 지금 시간이 한 18분 정도 남아서요. 전기 파트 남아있는 내용 다는 못하고요. 오늘 정전기 유도 파트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정전기라고 하는 정지된 물체가 그래서 정지된 전자가 전기를 만드는 정전기, 마찰전기에 대한 얘기만 했고 정전기 유도에 대한 얘기 못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배웠으니까 뒤에 있는 문제랑 먼저 풀어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확인하고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물체한테서 전기를 뭐 시키자? 발생시키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기장, 정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력선 이렇게 대단히 어렵고 생소한 얘기들을 막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좀 잘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 물질 속에 있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야. 되죠? 그 중에 A에서 B 물질로요. 전자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서 그 지점에 전자가 정지되어 있다면 A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 B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된다. 우리 이랬습니다. 자, 근데 A가 잃은 전자가 4개면 B가 얻은 전자도 반드시 4개여야 된다. 전자는 이동할 뿐 그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전하량 보존법칙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동한 전자가 그 자리에 정지되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는 정전기라고 하고요. 이 정전기를 일으키는 방법 두 가지야. 서로 다른 물체를 비벼서 전기를 만드는 마찰 전기가 정전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정전기 유도라는 방법으로도 정전기 만들 수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정전기 유도는 지금 할 거고요. 여러분들 마찰 전기에서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비벼서 전기를 띠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얘는 플러스 4쿨롱을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4쿨롱을 띠게 된다. 움직인 전하가 같으니까. 그랬을 때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 R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실제 힘을 전기력이라고 한다. 그 전기력이라는 힘을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고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고정된 전하의 값이 변하면 전기력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무조건 이 변하는 쪽을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가정하고 전기력을 구한다. 알겠어? 그걸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 전기장이라고 한다.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거기에 있다고 치고 전기력을 구합니다. 맞아? 그랬을 때 전기장의 세기는 Q2가 1쿨롱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R제곱분의 크크로만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을 때 단위는 뉴턴이 아니고 뉴턴 퍼 쿨롱, 1쿨롱의 전하가 반응입니다. 맞아? 근데 1쿨롱이 아니고 실제로 이 위치에 2쿨롱이 있으면 2배, 4쿨롱이 있으면 4배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을 곱하면 그래서 전기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 관계 많이 나와요. F는 Q. 되겠습니까? 이런 관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거기를 전기장이라고 하죠. 전기장은 무조건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야.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가 2야. 그렇다면 플러스라는 Q라는 전하는 무조건 아래 방향으로 Q2라는 전기력을 받아서 여기에 붙어있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얘를 억지로 들어 여기까지 들어 올리고 싶다? 그러면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전기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그걸 전기 위치 에너지 또는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 그랬을 때 실제 Q라는 전하가 갖는 에너지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자, 그 에너지는 이를 받은 만큼이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힘 곱하기 그래서 거리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보시는 것처럼 Q이다. 그 힘으로 D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는 QED다. 맞아? 이런 얘기했어. 그래서 이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는 QED예요. 근데 나는 Q라는 전화가 아닌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화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화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는 줄여서 전기 위치 에너지 전이라고 한다. 전이라고 한다. 이 전위를 나타내는 기호와 단위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볼트인 거다. 되겠어? 1쿨롱의 전하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이 전위 값이 바로 ED로 계산한 값이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압의 원래 이름이 전압의 원래 이름이 전이에요. 그래서 네라고 하는 전기 위치 에너지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지만 전위의 단위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얘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로 줄 거 쿨롱 쓴다. 이래. 그러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전압에다가
실제 전하량을 곱하면 전기 에너지가 된 거다. 맞지? 맞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새로운 식은 큐브이다.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A의 정의는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 다시 말해 I는 T분의 Q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Q는 IT 강목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Q 자리에 IT를 집어넣으면 전기 에너지 구하는 또 다른 식이 B2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맞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저한테 배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점전하라고 하는 정전기를 일으켜서 전기를 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정전기로 굳이 비벼야만 되냐? 그럴 필요 없다. 정전기를 일으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걸 우리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두 번째 방법이 정전기 유도로요. 여기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체 9가 있다고 치자. 됐어? 도체 9. 도체는 금속이니까 금속부라고 써도 같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안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고르게 흩어져 있어 중성입니다. 근데 내가 이 근처에다가 대전체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털가죽으로 문지른 에버나이트 막대요. 그럼 마이너스겠죠? 왜? 털가죽 가장 플러스를 띄기 쉽기 때문에 털가죽이랑 비빈 상대방의 아이들은 무조건 다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띈 에버나이트 막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유전자는 얘가 마이너스를 띄니까 다 밀립니다. 밀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얘하고 반대 방향으로 밀려요. 그래서 고르게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최대한 먼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를, 먼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대전체를 갖다 대서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을 띠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전전기 유도라고 한다. 이해됐냐? 이해됐냐? 자, 그러면 이건 중2 때 배웠죠. 그럼 도체구는 저래? 그러면 부도체는 어때? 다시 말해 비금속은 어때? 정전기 유도 일어나? 대답해. 일어나? 일어납니다. 미세하지만 일어납니다.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인 물체에다가 대전체를 갖다 대도 전기력이 약하긴 해도 전기를 띠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 알죠? 얘는 자유전자가 있어서 자유전자가 실제로 움직여 간 겁니다. 근데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전기 띄어요? 전기를 띠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유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가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가 묶여있어 얘가 옆집 원자로 자유롭게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전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절대 안 되죠. 왜?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정적이적 인력 때문에 딸려가요. 그래서 안 그러기 위해서 이게 뭐합니까? 마치 태양 주변에 있는 지구처럼 여기서 미친 듯이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비금속 속에 있는 전자들은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자를 건너갈 수는 없고 단지 그 원자 안에서 전자가 미친 듯이 휘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는 순간 이 전자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못 오죠. 얘가 미니까. 그래서 얘는 이때 제일 마이너스 대전체와 반대쪽 방향에 정지됩니다. 얘가 당기는 전기력과 제가 미는 청력의 균형을 이루어서 여기서 멈춰있게 돼요. 그래서 그 위치에 옵니다. 그래서 얘도 가장 마이너스 대전체와 먼 위치에 이렇게 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원자들 사이에 전자의 재배치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전자들의 재배치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안에도 그렇게 쭉 되어있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전기력을 상쇄시키는 힘이 생기죠. 상쇄시키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양 끝단에 있는 애들만 상쇄가 안 돼요. 걔네들 때문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이랑 똑같습니다. 반대로. 대전체와 먼 쪽은 이랑 똑같습니다. 같은 극.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극이고 대전체와 먼 쪽이 같은 극이 되는 결론은 똑같지만 그 전기를 띠게 되는 방식이 달라요. 자유전자가 확 움직여서 전기를 띠는 얘만 정전기 유도입니다.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전기를 띠게 하는 얘만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건 정전기 유도가 아니고요. 비금속에서 전자가 회전해서 전기를 띠게 하는 이걸 우리는 유전 분극이라고 해서 단어 구별해서 쓴다. 그래서 저거 유전 분극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을 봤습니다.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그 근처에 대전체를 갖다 대면 그래서 전자들의 쏠림 현상이 생겨요. 회전 방향이 쏠리든 아예 이동하던 그 쏠림 현상 때문에 전기를 띠게 되는 건 맞습니다.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의 전기를 띠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일으키는 과정은 좀 다르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금속에서의 이 반응만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요. 이건 유전 분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이탑 할 때도 여러분 똑같이 물어봤을 텐데요. 여기에 이렇게 대전체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치자. 근데 하나는 금속 조각, 하나는 비금속 조각이 있는데 A와 B 중에 누가 금속인지 모른다고 치자. 근데 이렇게 대전체를 갖다 대니까 얘네들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비해서 전기력이 커서요. 끌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 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달라요. 다 붙는데 붙자마자 A는 밀려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B는 계속 붙어 있어요. 이겁니다. 그럼 이 중에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입니까? 판단하십시오. 입니다. A는 붙었다가 막바로 떨어집니다. 근데 B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누가 금속이니? 소민찬 찍어. 네, A가 금속입니다. B가 비금속입니다. 왜요? B는요. 얘를 갖다 대는 순간 얘는 유전 분극이 일어나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에 의해서 끌려가 붙어도 자유롭게 전자가 움직일 수 없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게 안 바뀌어요. 근데 자유전자가 더럽게 많은 얘는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전자들이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린 상태로 여기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붙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는 전자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도 온통 다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되겠어? 자유전자가 자꾸 움직입니다. 되겠냐? 그래서 얘는 청력 때문에 밀려요. 라는 겁니다. 이해돼? 이해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정전기 유도만 배웠지만 유전 분극이라는 것도 있다. 비금속에서 일어난다. 알겠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자, 그러면 이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요. 금속부에다가 갖다 대면 얘는 가까운 쪽은 플러스, 먼 쪽은 마이너스를 해서 근데 금속부를요. 하나만 놓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나래비를 놓을게요. 그럼 B하고 C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얘가 뿔 마가 되는 순간 얘 마이너스 전기 때문에 얘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도 뿔마가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정전기 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뿔마가 됩니다. 이게 몇 개가 있던 상관없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금속부 두 개를 붙입니다. 그래놓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는 전자를 밀 겁니다. 어디까지요? 얘처럼 여기까지만 밀어요? 아니요. 얘는 건너가지 못하니까 여기 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붙여놓는 순간 여기 끝으로 왔던 전자들이 건너가 버립니다. 아예.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만 남고 마이너스가 다 이를 옮겨 오겠죠. 되겠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전체가 플러스가 되고 B가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 상태가 발생해요. 되겠니? 얘가 전체가 플러스가 되고 얘는 전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반반 나뉠 수가 없어요. 전체가 건너가 버리니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떨어뜨릴게요. 그래놓고 위에와 아래를 동시에 대전체를 치운다. 그랬을 때 각각의 금속구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운 적 있죠. 어떻습니까? 얘 어떻게 되니, 다인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원래대로 쓰면서 원래대로는 무슨 상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한쪽으로 쏠려있던 전자들이 다시 원래대로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되겠어? 중성인 상태로 얘네들은 돌아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쏠리지 않고 자, 쏠리는 이유가 뭔데? A가 플러스 아, 전기력 때문에. 자, 그럼 전기력을 받는데 여기 마찰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치자. 여기에 있는 전하들만 보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시 중성된다 안 된다? OX 절대 안 됩니다. 왜? 건너갔던 전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대전체를 치워도 얘는 계속 플러스를, 얘는 계속 마이너스를 낸 상태를 유지한다. 알겠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길을 연결해 줘야 된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전선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숙제였는지 선생님이 확인하고 그 뒤에 숙제를 같이 내줘줄 수 있게끔 할 거고요. 풀 수 있는 최대한을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세요.